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5일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식 증권이 많이 떨어져서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다고 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증권이라는 것이 그 증권의 회사, 기업체가 발전이 되고 지배 구조, 그다음에 수익 구조가 좋아서 그 실적 개선이 되면서 그게 받쳐주면서 증시가 올라야지만은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증시가 그 증시 주변의 구조 조정을 하고 제도 개선을 해서 일시적으로 주식이 올라 버리면은 잘못하면은 이게 급격하게 많이 떨어진다. 급락하게 되면은 빚을 내서 빚투 증시를 한 사람들은 손해를 많이 봅니다. 이게 떨어진다고 해도 서서히 떨어져야 손절을 하고 주식에서 손해도 많이 안 보고 떠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얘기죠. 갑자기 많이 떨어지면 오늘 떨어지고 내일 떨어지고 일주일 만에 1500선 가까이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주식을 이용해서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손해를 보고 나가 떨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업체의 실적 개선으로 인해서 주식이 자연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증시 주변의 여건, 여러 가지 각종 규제라든가, 정비, 제도를 통해서 증시 환경을 만들어줘가지고, 거기에 이제 부응해서, 따라 오르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업체가 실적 개선이 돼서 실적에 의한 주식이, 레벨이 올라가야지만은 이렇게 급격한 폭락되는 증시가 발생하지 않고 꾸준히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증시가 계속 올라가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보통 증시라는 게 그 기업체가 운영이 잘 돼가지고 그 기업체가 이익이 많이 남고 정말로 고성장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그 주식도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식이 이렇게 급락하지 않아요. 급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의 주식 시장의 여러 가지 규제 여건 개선, 나쁜 점, 좋지 않은 점을 개선해가지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기업체의 실적, 성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주식 시장에 저평가된 것을 많이 올려주게 되면은 급락하고, 추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빚을 내서 투자한 국민들은, 이익을 보기는커녕 손해만 보고 나가 떨어진다. 그렇게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원래 주식 시장에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은 기업체의 수익 고조, 기업체가 장사가 잘 돼가지고 고성장을 해서 실적 개선이 돼가지고 실적이 뒷받침 되어서 주식이 따라서 레벨업돼서 올라가는 경우에는 급락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의 전 세계적으로 다 장사가 안 되고 개인이 중소기업 이렇게 영세업자 개인이 창업하는 장사 이런 것도 잘 안 되는데 기업체만 잘 장사가 돼 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저번 시간에도 경고를 했지만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래는 그 위험성이 있어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 갑자기 이게 기업체가 성적이 좋아서 발전하고 수익이 많이 생겨서 증권이 따라서 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그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전체적으로 증시가 많이 오르는 게 아니라 대형주, 그러니까 큰 기업체,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기업체 주식들이 견인을 해서 전체적으로 주식시장 총 주가지수를 높이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불경기 일어나는 그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불경기에. 근데 경기가 좋아져 가지고 대기업이든 아니면은 소기업, 중기업, 그다음에 대기업이든 골고루 다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쭉 올라가게 되는 것은 그 경제적으로 호황기가 오고 기업체 전체적으로 이익이 고루고루 잘 성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폭락하지는 않아요. 이것이 끝없이 추락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2000선도 무너져서 1200선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유튜브를 작성해 가지고 주식을 하는 사람한테 경고성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유튜브를 찍었어요. 그렇지만 금값은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이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금을 사놓으면은 아무리 떨어져라 저 밑바닥에서 한 돈에 10,000원 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그 가치가 쫙 올라가서 현상 복구가 됩니다. 그렇지만 주식은 떨어져라 했는데 어떤 사람은 50년을 가지고 있어도 그대로 있더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쫄딱만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금하고 주식하고는 틀립니다. 주식은 뭐 사가지고 대형주, 우량 기업을 사가지고 쳐다보지도 말고 그냥 10년, 20년, 30년 동안 묶어두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올라가. 안 그렇습니다. 그건 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주식은 금하고는 틀리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잘하라. 그러니까 투자를 해도 분배를 잘하라. 그런 얘기죠. 부동산, 금, 주식, 뭐 이런 다른데 분산을 시켜서 재산을 투자를 해야 손해를 안 본다. 그 리스크를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물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 없이 정책으로 저물가 정책을 한다고 해도 오릅니다. 올라요. 그리고 전 세계는 이제 경제 성장률 고성장 두 자릿수 고성장은 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공중 분해가 다 됩니다. 저 얘기했잖아요. 안 돼요. 제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한 사람인데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100살 가까이 됐습니다만 지금 방 안에서 유튜브를 촬영하는데 오리틀 잠바를 지금 입고 촬영을 합니다. 요즘에 에너지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집에서 도시가스도 쓰기가 힘들어요. 집에서 이렇게 오리털 바카를 입고 집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노인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은 호흡 곤란이 옵니다. 왜냐? 찬 공기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밤 잘 때 방 안의 공기가 너무 따뜻하지 않고 습도가 잘 맞지 않고 너무 춥고 이러면 차가운 공기를 갖다가 숨을 쉬게 되면은 냉기 알레르기를 일으켜서 숨쉬기가 힘들어져요. 호흡 곤란이 와요. 잠을 잘 때는 더 심합니다. 잠을 잘 때는 체온이 더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찬 공기를 집안에 있는 공기가 너무 차면은 호흡할 때
뭐 콧구멍에 차가운 공기가 들락날락 하면은 그 차가운 공기 알러지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 그래서 너무 낮추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즘에도 뭐 전 세계가 다 그렇잖아요. 물가도 올라가고 지금의 뭐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중국 같은데 중국의 그 전 세계에 기여하는 물가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전 세계에서 중국이 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그 기여도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얘기는 전 세계 나라 중에서 중국이 전 세계 그 식생활 개선에 중국이 기여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는 싼 것이 비지떡이라고 지금 직구를 많이 하잖아요. 워낙 살기 힘드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쥐약이라도 먹고 죽어도 괜찮다. 그러면 싼 거라도 사가지고 배불리 먹자. 그러니까 이제 싼기 비지떡이라고 해가지고 그 옷이고 음식이고 이런 것이 전부 다 그 안에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될 나쁜 해로운 물질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발암 물질 이런 게. 그래서 중국이 지금의 그 의식 중에서 식품 재료를 공급받지 않으면은 전 세계는 살기가 어렵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음식점을 한다, 식당을 한다 하면은 중국의 식재료를 받아가지고 쌉니다. 중국이 원래 중국의 식재료, 음식 재료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른 식재료 말고도 중국 제품이 싸요. 싸기 때문에 거의 덤핑 가까운 수준으로 싸요. 우리나라 국산 김치보다 반값, 3분의 1 값밖에 안 됩니다. 그런 거라도 받아서 음식점에서, 그 음식점을 영업을 해야 장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중국 식재료가 우리나라 국산처럼 비싸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 영세업자, 그런 영세업자 그 가게들은 한 반절은 다 없어집니다. 아니, 국산 비싼 식재료를 가지고 장사하는데 비싼데 사 먹나요? 안 갑니다. 안 가요. 지금의 그나마 유지하는 게 중국의 식재료 값이 싸기 때문에 음식점 말고도 식재료 말고도 중국의 모든 의식주 재료가 싸기 때문에 그나마 중국의 그 재료를 사가지고 장사를 한다든가 한다든가 해서 그나마 영업이익을 남겨서 영세업자들이 그나마 먹고 살지. 만일에 그 중국에서 싸게 들어오는 재료가 없다. 우리나라 국산 재료 가격이나 똑같아. 그러면은 그 장사가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한 반절은 장사가 안 돼요. 망합니다. 그만둡니다. 요즘에 내가 텔레비 보니까 국산이라고 쏘기는 데 가서 식품 검사원이 가서 확인해 보니 전부 다 가짜로 해가지고 국산이라 해놓고는 중국산 김치라든가 중국산 무를 갖다가 국산으로 둔갑시켜가지고 식당에서 팔고 있다. 그렇게 안 하면 장사를 못 합니다. 장사를 못 해. 그만둬야 돼요. 우리나라 아무래도 한 70% 정도는 장사를 못하고 그만둬야 합니다. 다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중국의 그 전 세계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상당히 높다 그 얘기입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에서도 중국이 관세를 너무 많이 물리니까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그 상품들이 미국에서 비싸게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중국의 그 여러 가지 재료를 제공하는 기여도는 전 세계에서 1등이다. 중국을 무시 못 합니다. 그 중국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싸게 먹고 살잖아요.
먹고 뭐 쥐약이라도 뭐 없으면 뭐 먹을 것도 없다 그 얘기잖아요. 뭐 유해 물질이 들었든 말든 간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중국의 재료가 쌉니다.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그 뭐 옷이라든가 뭐 신발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음식 재료라든가 한약이라든가 이런 거 살 때 가보면 다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 전부 다 중국 제품이잖아요. 쌉니다. 다른 제품보다 엄청 싸요. 그 싸다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은 그 나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확률이 높다지만. 그러니까 그 쌉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높은 가격으로는 장사를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 전 세계의 그 공여도, 그걸 갖다가 기여도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전 세계의 높은 기여도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 중에서 가장 그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리다시피 한 나라는 중국이다. 그걸 갖다가 전 세계에 제공한 기여도가 중국이 높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환경 파괴 때문에 전부 다 농산물은 생산 안 되고 인구는 그대로고 인구는 먹을 사람들이 많으니까 점점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그 텔레비 나왔잖아요. 쌀 20kg에 지금의 20% 30% 올라갔잖아요. 그래도 그 전에 제가 한 50대 40대에는 그 쌀값이 20kg에 뭐 20% 30% 올라가면은 대반의 그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는 정부미를 방출시켜 가지고 쌀값이 오르면 안 된다. 사람이 먹는 기본 그 식재료 중에서 쌀인데 쌀값이 오르면 다 오른다 해서 정부미를 방출해 가지고 쌀값을 많이 다운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냐? 쌀이 생산이 이제는 앞으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농촌에서 쌀 생산량이 이제 농지도 다른 용도로 많이 그 이용을 해가지고 농촌의 그 농사 면적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대로 유지하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 쌀도 부족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 정부미를 방출해가지고 쌀값 안정을 하겠다? 못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은.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국민들이 이제 내가 지금의 현 정부를 나무래고 내가 여당 야당을 떠나서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지금의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증권이 화랑이 되니까 빚을 내서 계속 투자를 하면은 돈 벌겠다 하는 생각은 안 됩니다. 원래 그 기업체 그 개개인 소규모 기업체든 뭐 중기업, 대기업 기업체들이 경기가 좋아서 장사가 잘 돼서 그 회사가 이익이 많이 생겨서 그런 그 실적이 뒷받침돼서 증시가 쭉 오르는 것은 폭락이 안 돼요. 그것이 원칙이에요. 주식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올라야 됩니다. 원래는. 그렇지만은 지금의 주식의 주변 여러 가지 법이라든가 규제, 여건이 주식 시장이 올라갈 상황이 아니다 해서 그 주변 시장의 여건, 법 규제 이런 걸 정비해 가지고 오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오를 수는 있지만은 그런 경우에는 폭락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증권을 40-50년을 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인데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은 절대로 손해보는 건 없습니다. 지금의 금의 역사라는 것은 5,000년 역사입니다. 5,000년의 우리나라의 그 신화, 우리나라 건국 신화라고 하지요. 당군 신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박달나무 단자를 씁니다. 그 박달나무 밑에서 우리나라가 새로 생긴 고조선
단군 신화가 거기에서 생겼기 때문에 단기 4262년 할 때 우리나라 국호는 지금에 쓰고 있는 서력기원이잖아요. 서기 2000 서기 2025년이지 않아요. 그건 서력기원이랍니다. 그것이 서양에서 그 연수를 세는 방법으로 지금 사용하는 것이 2025년 이것이 서력기원에 가지고 서양에서 들어온 그게 연도를 세는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 독창적으로 만든 연수를 사용하는 것은 단기입니다. 단기 4200. 우리나라 역사가 반세기라고 하잖아요. 반세기 1세기가 100년이잖아요. 그럼 반세기 그 반절이면 5000년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의 단기 거의 4400 몇 년 이렇게 되면 거의 5000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단기 몇 년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때에 이제 박달나무 단자를 쓰게 됩니다. 서력기원기자를 해서 우리나라는 단기. 그러나 단군 신화라고 하지요. 우리는 우리 삼국유사에 보면은 그래서 곰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제 마늘을 100일 동안 먹고 사람으로 변해서 우리나라가 새로 세워졌다. 그게 단군 건국신화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에도 그 나라의 그 건국신화는 다 있습니다. 그게 그 건국신화든 뭔 신화든 간에 사실인지 아닌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어냈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 누가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선사시대 이전에 그러니까 역사가 시작되기 전 시대를 갖다가 선사 그러니까 역사사자 씁니다. 역사가 그 기록되기 이전에 있던 시대를 선사 전 시대라고 합니다. 유사 시대가 이제 역사를 기록해 가지고 단군 신화 몇 년 이렇게 시작해서 처음 우리나라가 생겼다. 우리나라가 생긴 지 1년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것이 이제 유사 시대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기록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록이 없는 역사 시대를 선사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사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모릅니다. 그렇게 이제 아셔야 돼요. 제가 한학자이기 때문에 한자 한문을 알기 때문에 이 세밀하게 우리나라 건국신화에 나오는 역사책이 나오는 한자를 쓰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자를 배우라. 한자를 배워야지만은 문해력이 아주 엄청나게 높아지고 암기력도 높아지고 자기가 그 지식이 레벨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바로 기본 요소가 한자입니다. 한자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문해력이 가장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 뜻 글자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문해력 그 능력은 1등입니다. 톱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한글 쓰고 한자를 이제 병용해서 혼합해서 쓰잖아요. 중국에서도 이제 한자하고 중국의 이제 중국 나라 글자하고 같이 혼합해 쓰지요. 중국의 글자라는 것은 우리나라 글자하고 틀립니다. 중국의 일본의 일본 나라의 자기 나라 글자라고 하는 것은 한자에서 전부 다 모양을 따와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한글은 세종대왕이 이 모양을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완전히 독창적이고
모방한 것이 없다. 그렇지만은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자기 나라의 글자는 한자를 모방해서 독창력이 없습니다. 모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한글은 세종대왕이 한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우리나라 독창적인 글자라 과학적이고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본어를 배울 때 다 알잖아요. 저도 일본어를 배웠습니다만 그렇게 되세요. 그렇게 따지면은 일본에서 쓰는 그 자기 말이라고 하는 그 글자하고 중국 한자를 쓰는 거하고 혼합해 쓴다고 그러지만 따지고 보면은 전부 다 한자로 쓴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까지 뭐 공부를 어디 여기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자료를 이렇게 펼쳐놓고 미리 공부를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들어있는 상태를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여기 때문에 한학자이기 때문에 지금 머릿속에 한자를 모르는 게 없습니다. 입에서 튀어나오는 한자는 다 쓴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이 한자를 배우라. 저는 한자를 통해서 인생 역전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뭐 수학 능력 시험이다. 그 다음에 대학교 다닌다. 하지만은 한자를 알면은 반절은 알고 들어갑니다. 거의가. 우리나라 단어 자체가 한자 70% 이상이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외국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 이제 옥스퍼드 대학이나 하버드 대학교 미국에 있는 그런 미국 같은 나라는 전 세계의 인재들을 다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이 전 세계에서 명문 대학교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중국 사람도 전부 다 그쪽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합니다. 거기 가면은 또 그렇게 왜서 전 세계 인재들을 다 끌어 모으느냐. 유명한 대학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런 좋은 점이 있고 그 나라가 발전하게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앞으로 그 AI라든가 여러 가지 그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개발할 수 있는 아주 고급 두뇌들이 원래 그 나라의 정책이 고급 두뇌들이 연봉도 많고 봉급도 많고 국가에서 그런 사람들 우대해줘 가지고 고급 두뇌 인재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붙들어 매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공계 학생들이 공부는 문과보다는 공부는 많이 했는데 나중에 학교 나와가지고 취직해 보니까 봉급도 적고 먹고 살기 힘들다 해서 전부 다 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잘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한국에 있는 이공계 출신 머리 두뇌 아주 고급 인력을 전부 다 우리나라 오너라. 또 우리나라 대학교는 세계에서 명명대학교는 전부 다 오너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포용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연구 개발을 하고 거기서 안주해가지고 해외 취입도 시키고 해서 그 나라의 그 군사 첨단 과학이라든가 AI 여러 가지 미래의 먹거리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그 나라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모티브예요. 우리나라는 전부 다 빠져나가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그래도 잘 나간다는 게 의사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게 사람들이 이공계 출신, 공대 출신 나온 사람들이 제일 연봉이 높고
그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은 의사가 아니라 공대 출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발전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반대예요. 우리나라는 의사들이 최고고 공대, 이공과 공대 나온 사람들은 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나라 이공계 출신 공대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못 살게 돼서 외국으로 지금 다 고급 두뇌 인재들이 전부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전부 다 천재 인재들이 아니라 둔재들만 남게 돼가지고 우리나라 발전 가능성이 있겠어요? 둔재라고 하면 그건 아니지만은 머리 좋은 사람들을 전부 다 오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사람들도 잊지 않고 외국으로 전부 다 빠져나간다. 그 외국에 가서 직장을 얻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모순이 있다는 얘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그 기본 정책이 완전히 그 패러다임이 바꿔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명문대학이 그 대개 보면은 저도 대학교를 나왔습니다면은 그 하버드 대학교 같은 데는 학점이 4.0이 만점으로 그 평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버드 대학교 들어가려면은 3.9 이상 학점을 받아야 그 하버드 대학교 합격선이 됩니다. 모든 그 과목 평점이 4.0 만점 기준 평점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는. 보통 대학교에서는 이제 4.5 만점제, 4.0 만점제, 여러 가지 그 만점제 기준을 채택하는데 하버드 대학교는 4.0 만점제를 가지고 여러 과목을 다 합쳐서 3.9 이상이 돼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00점 만점에 99점 이상 맞아야지만은 하버드 대학교 입학 그 커트라인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3.75 학점을 맞았습니다. 3.75 선이라고 하는 것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91.5점이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때는 요즘에는 고등학교도 고교 학점제를 지금 시행을 하지만은 우리 학교 1970년대 80년대 다닐 때는 고교 학점제도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17과목 19과 시험을 보면은 평균 점수가 나옵니다. 총 평균 점수가. 그때는 제가 98.99점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우등생이죠. 전교수 1, 2등 안에 들어서 합격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서울에 와서 학교 다닐 때는 50대, 60대에 이제 늦게 학교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이 때문에 좀 잘 받지를 못한 것 같는데, 평균이 3.75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각 나라마다 명문대학교를 만들어서 모든 그 세계의 각 나라의 인재를 자기 나라에 유치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대학교도 유명한 그 나라의 유명한 대학교를 만들어서 외국의 인재들을 다 우리나라로 모여들게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대학교 많이 오라, 유학을 오라. 그래가지고 아니면은 취업하러 오라 해가지고 인재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머리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해가지고 세계 AI 칩을 새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국가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이제 AI 칩이 최고다. 군사 기술도 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가지고 안 팔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칩을 하나 만들면은. 그런 형태로 우리나라는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취업 서열 구조를 선망의 대상 직업 순위를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장 잘 살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직업은 선망의 1등 직업은 공대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에는 의대가 최고로 해가지고 참 학교 나오면은 의과대학 간다. 부모들이 의과대학 가라. 의과대학 가라. 옛날에 제가 70년대 80년대는 사자 붙은 사람들이 최고다. 그래서 의사, 변호사, 무언사 이런 사람들이 최고라고 했잖아요. 옛날에는 그 사자가 붙어도 선비사자 붙은 사람, 스승사자 붙은 사람은 별로고, 저도 이제 이용사, 미용사 하지만은 이용사도 사자입니다. 그렇지만 그 스승사자 쓰는 거예요. 선비사자 쓰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가장 천한 직업은 이제 가수들, 노래, 장돌림이 돌아다니면서 5일장, 전통시장에 돌아다니면서 각설이 왔네 이러면서 거기서 이제 소규모 악단을 만들어서 노래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가수라고 안 했어요. 직업 가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극단, 서커스단 이런 데서 이제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 걸 했죠. 그리고 이용사, 미용사도 머리나 깎아라. 천한 직업으로. 옛날에는 천직입니다. 그 조선시대에는 가장 그 천직이라 하면은 백정이라고 합니다. 백정. 그러니까 소새끼를 잡고 돼지 새끼 잡고 짐승을 칼 갖다가 잡아서 도축이라고 합니다. 그 좀 고급 말로는 주기를 도자에다가 주기를 살자 써서 도살업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을 갖다가 백정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그 백정놈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천직이라고 했어요. 조선시대에서 그때는 이발사라는 게 없었습니다. 사실상. 이발사라는 거는 1920년대에 명동에 일본에서 유래가 됐죠. 일본 남자가 이제 미용사가 이제 해가지고 이제 신세계 백화점에 그 옆에 이용사가 하나 생겼죠. 하나 딱 생겼습니다. 그때 들어왔지. 조선시대에는 이용사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는 상투를 하고 그렇게 했죠. 자격증 시험도 없었죠. 그때는. 그 옛날에 그 초창기에 그 이용사 미장원이라고 없었어요. 원래는 이발사가 처음에 시작됐죠. 천직으로 쳤습니다. 그때만 해도. 천한 직업이다. 지금에는 반대가 됐죠. 가수들도 옛날에는 부모들이 나는 노래나 부르고 극단에 서커스단 다니면서 노래 불러. 나는 그게 내 성격이 맞아. 아이고 저놈의 새끼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변호사 하든지 판사 하든지 의사 하든지 그래야 사정을 하지. 미친놈 아니야. 절대로 노래하지 마라. 그거 갖다 먹고 살겠어? 아이고 좀 망난이구만. 원래 망난이라는 게 그 옛날에 그 죄인들을 죽일 때 칼을 휘둘러 가지고 하늘에서 신을 부릅니다. 그래서 칼에다가 핏물을 뿌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죄인을 이제 목을 자를 때 이제 빙글빙글 돌면서 그 신을 부릅니다. 그래 한참 돌다가 순식간에 목을 탁 자르죠. 그러니까 목을 잘려서 살인을 시키는 사람을 망난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은. 저놈의 새끼가 망난이가 되려고 이제 노래를 부른다네. 노래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가난한지 알아? 아유, 미쳤네. 또 옛날에 야구한다고 그러면 좀 운동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천한 직업으로 생겼어요. 옛날에는. 저도 키가 1m 85, 90입니다. 그래서 저도 1960년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에서 농구하라. 농구하라고 하더라고요. 야구하라. 그러니까 체육선생이 불러가지고 하라. 나는 안 한다. 부모가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주먹으로 얻어맞았습니다. 이래 퉁퉁 부어서 왔어요. 집에 오니. 왜 이렇게 퉁퉁 부었나 이러니까 체육선생이나 야구, 농구, 축구하라고 해서 난 안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때리더라.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버지가. 그래서 나도 하기 싫고. 그랬더니까 그 선생도 때리고 그 선배들이 오라고 해서 때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부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니까 아이고 잘 맞았구나 이러면서 며칠 지나면 괜찮아 그러더라고. 그때는 그렇게 맞아도 선생님한테는 항의를 못합니다. 아주 그 시대는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부모님들보다 더 존경했어요. 지금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죠. 요즘에는 선생 못해먹겠다고 하잖아요. 그때는 선생이 최고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을 부모보다 더 위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그러면 선생님한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찾아가서 따지고 뭐 이런 게 없지요. 그때는. 그렇습니다. 선생님 말이라면은 하나님 말같이 받아들입니다. 100%입니다. 항의라는 건 꿈도 꾸지 못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던 게 어때요, 요즘에는? 그 가수도 직업이 됐지. 옛날에 그 전두환 시대에 있을 때 프로야구 창단돼가지고 전부 다 프로축구, 그 다음에 프로야구, 프로농구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직업 중에서는 최고의 직업이 됐잖아요. 지금 미용사들도 옛날에는 천한 직업이지만 지금의 전문직으로 최고의 레벨업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K-뷰티 산업에서 이끌고 있는 전문직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습니다. 그걸 아시게 돼요. 옛날에는 뭐 지금의 가수하는 오래된 가수들은 다 알 겁니다. 오래된 가수들이 이 유튜브를 들어본 그 얘기 맞아. 옛날에는 가수 부모님들이 한다고 그러면은 말렸다. 그리고 어렵게 살았다. 그때만은 프로 가수가 없었거든요. 없어요. 직업 가수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랑단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뭐 미군 서커스단이라든가 아니면은 전통시장에 그 각설이가 출연하는 그런데 출연한다든가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뭐 프로축구가 있었나요? 야구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요즘의 직업 중에서 가장 지금 미용사 직업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밖에 나가면은 이용사 가게가 천지잖아요. 다닥다닥 붙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가장 장사가 잘 됩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도 써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 중에서 가장 망하지 않고 그나마 유지하면서 먹고 살만한 자영업이 어디 있느냐. 그 순위가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사업자 우리나라 국세청 통계청에서 사업자 등록된 것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업을 하고 폐업을 하는 것을 통계를 쫙 내가지고 보니까 이용사 하는 사람들이 폐업하는 율이 가장 낮다. 그리고 휴대폰 판다, 뭐 판다 하는 통신업이 제일 빨리 망한다. 창업했다가 1년 안에 그만두고, 창업했다가 6개월 안에 그만두고. 통신업이 가장 그 창업했다가 망하고 이런 것이 빈번하더라. 그리고 제일 망하지 않고 오래가고 그나마 꾸준히 벌어먹는 직업이 미용업이고 이용사더라. 그 얘기입니다. 통계상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집에 나가면은 전부 다 따다닥 붙은 게 미용사, 이용사 천지입니다. 공인중개사도 상위권에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상위권에서 한 15위? 그렇지만은 미용사, 이용사는 1위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한 15위 정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생활 밀착형 그 소상공인 생활 밀착형 영세 생활업자 영업자를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다고 지금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천한 직업이 지금에는 상위 인기 직업으로 전부 다 올라왔죠. 시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 인기 순위가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국가 발전에도 국가의 미래 먹거리, 첨단 기술, AI 이런 그 R&D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신기술을 개발하는 고급 두뇌, 인재, 천재들을 국가에서 활용을 많이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국가 시스템이 돼야 우리나라도 국력, 경제 국력 니꼬르 군사력입니다. 그래서 국방력도 최고고 경제력도 뒷받침돼야 군사력도 같이 견인해서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중국에는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 직업 선망의 서열 기준이 미국에는 공대 20계과 나온 사람들이 가장 잘 살고 그 우대를 받는 그 직업 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랭킹이 1순위가 중국에서는.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발전하고 지금 로봇도 AI 기술이 그렇게 발전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그 국민들이 그 직업 선택의 서열, 선망 순위가 공대 우선주의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도 크게 발전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과를 최고 선망에 대해서는 1순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어제 그저께도 내가 뉴스를 봤는데 우리나라 그 공대 출신 사람들이 원래 문과보다는 그 이과의 그 대학 출신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쭉사로 공부를 해가지고 나와보니까 취직할 자리도 없고 취직해봐야 연봉이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외국으로 전부 다 빠져나가겠다. 고급 두뇌 인재 천재들이 전부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우리나라 학교 다닐 데가 없다. 별로다. 우리나라 명문대학교 가봐야 졸업해봐야 별로 없다. 그래서 전부 다 외국 뭐 옥스퍼드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이런 데 전부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는 인재가 학교에 유학생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학생이 졸업을 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시민권을 줄 테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과학 기술 분야의 직업을 해라.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고급 두뇌를 자꾸 포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을 점점 만들어내가지고 그 나라의 그 첨단 기술이 세계 1등 기업으로 창출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얘기죠. 전 세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최종적으로 전 세계를 유지하는 것은 근본이 되는 것이 사람이 우지자지하는 것을 자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석한 두뇌를 전부 다 유학을 좋은 명문대학교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전부 다 유학 오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와서 취직해라. 그러면은 돈도 많이 주고 주택도 거양 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시민권도 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고 좋은 사람들만 다 모여서 아이들을 내고 학술연구로 해서 거기서 전부 다 우주 개발, AI 개발을 해가지고 최첨단 칩을 만들어내가지고 외국에는 팔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경제 성장, 군사, 기술 이런 게 동시에 견인해가지고 레벨업이 된다는 얘기죠. 그게 가장 좋은 국가 발전의 그 제도적 장치 중에는 최고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왜 모르시나요? 지금 구조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꼭 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머리가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이게 그 정치계, 학계 여러 가지 그 계층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래도 조금 배운 사람들 중에는 머리가 명석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인재를 발굴해 가지고 국가에서 인재가 만사다 하는 얘기 거기에 있습니다. 인사가 사람이 모두
정치를 이어가고 발전시키잖아요. 사람이 근본입니다. 제 옛날에는 농자지 천하 지대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나라의 근본이 된다. 그 얘기인데, 원래 국가를 이끌어가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그 국민이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잘 쓰느냐, 그다음에 국민이 선망하는 그 직업 서열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여기에 따라서 발전이 많이 국가 발전이 좌우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볼 때는 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앞으로 보세요. 지금의 현재 암울한 상태입니다. 전 세계의 경제는. 그러니까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다. 그걸 갖다가 명약 관화라고 해요. 우리가 경기가 잘 나갈 때는 10년, 20년, 30년까지 앞을 쫙 전망을 해가지고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투명성이 보이지요. 그렇지만 지금에는 이 경기가 불투명합니다. 불투명하고, 다시 옛날에는 그 냉전 시대가 종식되고 화해 무대가 됐는데, 다시 또 지금의 뉴턴이 돼서 냉전 시대로 돌아가는, 원래 그 경기가 좋지 않고 살기 어려우면은 냉전이 오는 것이 그 자연의 섭리고 본능이에요. 짐승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계 경제는 옛날에 우리가 전성시대, 전 세계의 경기가 좋을 때, 그런 전성시대는 앞으로 볼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 환경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인구가 지금의 거의 80억, 항상 텔레비 나오는 거 보면 뭐 60억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옛날 2010년대 얘기예요. 지금의 80억, 90억 가까이 됩니다. 인구가 많으면은 인구 때문에 모든 것이 공중 분해가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모든 것이 안 돼요. 인성도 안 되고 사람이 점점 나쁜 길만 빠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나쁘게 돼요. 이게 경쟁이 치열하게 되면은 이게 여유가 없죠. 여유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서로 이제 나쁜 일만 생기게 되겠지요. 그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